남편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30살을 넘긴 나이에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던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잔잔히 남아있던 시기였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도시락을 건네고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던 그 소소한 행복이 전부였죠. 하지만 변화는 아주 작은 균열처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술자리를 자주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신입도 아니고 이제 대리인데 빠질 수가 없지라며 피곤한 미소를 짓던 남편의 얼굴에선 피곤함과 책임감이 묻어났고 저는 이해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달라졌습니다. 술자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자정이 넘어야 겨우 들어오는 날들이 반복됐죠.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면 초침 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로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남편은 늘 비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 회식이 길어졌어. 먼저 자지 그랬어. 처음에는 별말 없이 수긍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한 줄기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화장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작은 임신 테스트기를 쥔 채 손이 떨리도록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됐어라고 말했을 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처음 보는 얼굴처럼 밝고 떨려 있었습니다. 진짜야?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은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양초를 켜고 둘이 마주 앉아 우리는 눈을 맞추며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술에 의지했던 것도 회사 스트레스로 날카로웠던 것도 이제 아이가 생기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8주차 즈음부터 입덧이 심해졌어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고 냄새 하나에도 속이 울렁거려 하루 종일 소파에 쓰러져 있던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을 챙기는 건 고사하고 설거지도 못해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만 갔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완전히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숨죽이고 누워있던 제 눈에 휘청이는 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밥은 왜 안 해놨어? 술 냄새가 진하게 퍼진 거실에서 그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미안해 입덧 때문에 라고 말했지만 제 말은 끝까지 흘러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날아와 제 왼쪽 어깨를 스쳤거든요. 쾅! 어깨로 전해지는 충격에 몸이 휘청였고 순간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깨를 감싸준 채 괜찮아 우리 아기 괜찮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술김에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가 손등으로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우는 모습을 보자 저는 차마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미워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폭력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를 치는 일은 줄었지만 대신 남편의 무관심과 차가운 말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다는 이유로 저녁마다 술을 마셨고 술만 마시면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빛은 흐릿해지고 목소리는 거칠어졌어요. 왜 이렇게 숨을 크게 쉬어?
그렇게 처박혀 있으면 뭐가 달라져? 네가 입덧한다고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아? 남편의 말은 매번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점점 저는 입을 닫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을 자극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한여름의 더운 밤이었어요. 남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한다며 나갔다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애가 생겼다고 너 혼자 왕비냐? 집안 꼴 좀 봐. 놀라 몸을 빼려는 순간 남편의 손이 제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고 찰같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조였습니다. 놓아줘, 아프단 말이야. 간신히 말끝을 떨며 외쳤더니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놓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바닥에 주저앉아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꼭 지킬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에서도 항상 긴장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돌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발자국 소리 하나에 숨을 죽였어요. 남편은 점점 더 변했고 저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제 몸은 무겁게 불어났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두려움이었어요.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던 그 무렵 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전쟁 같았고 누군가에게라도 이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결국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요즘 술을 너무 자주 마셔요. 집에 들어와서도 저한테 화를 내고 손찌검까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들린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놈 내가 얘기해 놓겠다.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오너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꾸나. 순간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는 두려웠지만 시아버지가 나서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 믿고 싶었죠. 며칠 뒤 남편과 크게 다툰 날 밤이었습니다. 집 안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뒤엉켜 있었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시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임신한 몸으로 고생이 많구나. 그 목소리가 묘하게 나직했고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안도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좀 지쳐서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시아버지는 남편의 술버릇과 폭력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혀를 차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질이 저래서 문제였어. 내가 잘못 키운 거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치 보듯 시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제 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냐? 이제 14주요. 말을 끝내자 시아버지의 손이 제 배 위에 올리고는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태동은 언제쯤 느낄 수 있냐? 한참 더 있어야 해요. 제가 대답하는데 시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가까워진 거리를 인식하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지만 소파 등받이에 막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걱정 말아라. 다 잘 될 거다. 내가 애만 잘 낳으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 말은 위로였지만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는 묘하게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분명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굴욕감과 공포였어요.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차 더 드릴까요? 억지로 웃으며 말을 꺼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려 금세 들킬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물 좀 가져오너라. 아버님은 부엌까지 따라와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아버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아버님의 손을 밀쳤습니다. 뭐, 어때? 괜찮아? 딸 같아서 그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싸늘한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상한 기류를 느끼는 사람이 저뿐이라는 게 더 두려웠거든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폭력과는 또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제 일상에 스며들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과의 싸움만 견디는 게 아니라 집 안 어딘가에서 서성이는 또 다른 위험까지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귀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네 시아버지인데 뭐 어때서?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한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라고 생각했어요. 아이한테 좋은 약 좀 가져다 줄게. 이거 먹으면 입덧이 훨씬 덜할 거야. 시아버지는 정성스레 한약 봉투를 건네거나 집 근처까지 직접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류가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약을 건네주며 제 손을 만졌는데 그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많이 차네. 애한테 좋지 않아. 따뜻하게 해야지. 말끝마다 제 손을 꼭 잡거나 등을 어루만지는 행동이 잦아졌어요. 또 다른 날 집 근처 약국에서 만나 약을 주겠다며 불러내더니 사람들이 없는 골목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제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컸나 한번 보려고. 태동이 있나 싶어서. 순간 등줄기로 싸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지만 시아버지의 손길은 느리게 제 옆구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그날 이후부터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이상하게 행동해요. 남편은 고개를 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게? 무슨 뜻이야? 약 준다고 불러내고 제 배를 만지고 엉덩이도 만졌어요. 저 너무 불편해요. 말을 끝내는 순간 목구멍이 메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저를 믿고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잠시 침묵을 삼킨 뒤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설마 내가 아버지를 유혹한 거 아니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 듯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즘 하는 행동들 보면 일부러 들이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 남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저를 꿰뚫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만해.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면 우리 끝이다. 그날 밤 아이를 품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믿음을 거절당한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도 시아버지가 다가올 때마다 느껴지는 그 싸늘한 공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말인데 맛있는 거 좀 사줄까 한다.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바빠서요. 억지로 핑계를 댔지만 시아버지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묘한 시선. 어디까지 숨을 수 있을까요? 집 안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점점 미쳐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거실은 마치 폭풍 속의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야! 남편의 고함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제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겨우 짜낸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 공포조차 죄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거실 벽에 힘껏 던졌습니다. 쾅! 리모컨이 부서지며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그 작은 움직임마저 남편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지금 뱃속에 애 있다고 다 용서받을 줄 알아? 숨이 막히는 만큼 세게 팔을 잡아 흔들어댔습니다. 순간 배를 감싸며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그 소나기는 더 조여왔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눈물이 흐르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오히려 더 비틀려 보였습니다. 아이 핑계 대지 마.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의 선을 넘어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짙은 화약 냄새처럼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차올랐습니다. 순간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파편을 밟았고 발끝으로 전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작은 발길질을 하는 느낌이 들었고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 생각 하나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몸을 빼내 소파 끝으로 물러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제 말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요? 아버님이 정말... 남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닥쳐. 순간적인 고함과 함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이 날아와 제 옆을 스쳤습니다. 쨍그랑! 컵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작은 유리 파편이 제 발등을 스치며 뜨거운 통증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한마디 말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술을 들이켰습니다. 말을 걸면 짜증을 내고 눈을 마주치면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이면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했습니다. 문을 세게 닫으며 들어와서는 소리를 질렀고 물건을 던졌고 때론 팔을 잡아 끌어올리며 협박처럼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아? 우리 집안에 내가 먹칠하는 거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력과 고함, 무시와 냉대가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안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술병 부딪히는 소리, TV를 향해 던지는 원망 섞인 욕설. 그 속에서 저는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두꺼운 화장을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 제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벌써 이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갔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현실은 제 몸과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폭풍처럼 지나간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부딪혀 깨진 리모컨 파편, 유리컵 조각, 그리고 남편이 던져버린 제 휴대폰까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배 속에서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반드시 널 지킬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곧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 남편의 폭력, 시댁의 냉대. 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며칠 후 작은 로펌의 문 앞에 섰을 때 손끝까지 식어버릴 만큼 긴장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해결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 글자가 마치 저를 신문하는 눈빛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낮은 조명이 켜진 사무실 안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침을 삼키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시아버지가 임신한 제 몸을 만졌습니다.
말을 끝내는 순간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멎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더니 책상 위에서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배를 만졌던 순간, 엉덩이를 만진 순간, 등 뒤로 스치는 시선, 그리고 남편에게 털어놨을 때 돌아온 차가운 비웃음까지. 변호사는 메모를 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명백한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고소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남편입니다. 시아버지를 고소하면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시댁에서 명예를 걸고 압박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해졌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현실적인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소냐, 침묵이냐,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2개나 바닥에 굴러 있었고 눈빛은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차갑게 내리깐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냥 상담 좀 받고 왔어. 상담? 무슨 상담?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 뭐라도 했어? 내가 입만 열면 우리 집안은 난리가 나는 거야.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난 널 내쫓을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고 집 안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이 상황을 물려줄 수는 없어. 시아버지의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남편의 분노에 떠는 제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까지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딘가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아버지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까지.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감히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혀? 귀를 찌르는 고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 몸을 지키려는 거예요. 네 몸만 중요하냐? 시댁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게냐? 그 말에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꺼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작은 아파트 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걸까? 시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건 고소장을 접수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를 찢을 듯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감히 우리 집안을 고소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 증오가 더 강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몸을 지키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랐어?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신시켜? 말끝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오히려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날 만졌어요. 나도 참으려고 했지만 닥쳐. 순간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꼬셔놓고 지금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창피하다고 하잖아.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가 된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고르던 제 등 뒤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를 시아버지한테 꼬리쳤다잖아. 임신했다면서 별일 다 한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길이 제 등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 쥔 지갑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시아버지랑 이상한 사이였다던데. 아휴, 애가 불쌍해. 저는 복도 끝을 향해 걸었지만 걸음이 점점 느려지다 결국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낯선 여자가 제 얼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나? 속삭이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제 손에 작은 톡 하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태동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그 미묘한 움직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는 또 한 번 조용히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경찰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댁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엔 굵은 글씨로 쓰인 단 한 줄. 내 거짓말이 드러나면 넌 아이까지 뺏길 거다. 손끝이 저릿하게 마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움켜쥔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배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기를 붙잡은 채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일 이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회사의 시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널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다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법원에 들어서는 첫날 제 두 다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색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심장이 갈라지는 듯한 긴장감이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김유나 원고석에 앉으세요. 법정 서기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마치 머릿속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쪽 끝 피고석에 앉아있는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저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그날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십니까? 판사의 물음에 시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태동이 궁금해서 배를 잠깐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두 나비가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순간 법정 안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파묻혔지만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시작부터 벽은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남편 역시 증인석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아내가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법정 전체가 술렁였고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은 길어졌고 저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집요했습니다. 유나 씨, 혹시 집 근처 CCTV 없어요?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며칠을 뒤져 결국 확보한 것은 시아버지가 제 배를 만지며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영상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한 손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나 씨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인의 증언까지 확보해야 해요.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같은 아파트 이웃,
심지어 남편 친구 중 한 명까지 시아버지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증언을 어렵게 모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애를 끼쳤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임신한 네 몸으로 어떻게 감옥살이를 하려는 거냐? 심지어 아파트 현관문에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낙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아이를 감싸 안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마지막 공판. 재판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마지막 증거를 내밀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피고인, 여기 녹취록을 보시죠. 며느리가 매력적이라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라고 하셨죠? 시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피고의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 또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팔목에 남은 멍 자국,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까지 더해져 법원은 남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판결문이 내려지는 순간 남편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저는 이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원을 나오는데 마치 허공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뱃속의 아이만이 제 손을 잡아주는 듯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움켜쥐는 순간 모든 고통이 스르르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엄마가 널 지켰어. 이제부터는 엄마랑 행복해질 거야. 비록 세상과 싸워온 시간은 제 영혼을 짓눌렀지만 그 싸움 끝에 지켜낸 작은 생명이 제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붙잡은 건 단순히 제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제 존엄, 그리고 제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내용이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